안녕하세요. HLB의 좋은 분위기가 자문위원회의 보완자료 요청으로 인해 제동이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단기 2배 급등했는데 매일 상승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보완자료 요청에 대해 좀 더 알아볼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문위원회는 백신과 관련된 심각한 부작용 SAE에 대해 명확히 설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나노코박스와 관련된 심각한 부작용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8월 20일 뉴스 기사는 나노코박스의 임상 1, 2상 결과를 다뤄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본 WHO의 백신 트랙터에도 나노코박스는 임상 1, 2상과 임상 3상을 진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임상 1, 2상은 NCT 넘버 밑에 스터디 리포트 링크도 존재하는 걸 보니 결과 발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임상 3상 NCT 넘버 밑에는 아직 스터디 리포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겠죠. 나노제는 현재 임상 3A상 중간 결과를 발표했고 임상 3B상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임상 시험이 끝나야 결과가 대중에게 발표될 것입니다. 뉴스 기사는 나노젠의 첫 임상 시험이었던 임상 1, 2상에 대한 결과를 설명해 줍니다. 임상 1, 2상 결과는 여기에 발표되었습니다. 이거 발음 어떻게 하느냐? 매드 아카이브라고 발음합니다. 매드 아카이브는 특징이 있는데요. Distributing Unpublished라고 합니다. 이곳은 전문가들의 평가가 진행되기 전에 연구 성과부터 먼저 공개하는 사이트입니다. 미리 논문을 공개하는 곳이죠. 이후에 전문가들의 평가가 진행됩니다. 속도는 빠르겠지만 정확도는 다소 떨어지겠죠. 피어스 리뷰가 있기 전이니까요. 그런데 임상시험 결과는 임상시험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적기만 할 테니까 크게 틀릴 가능성은 적겠죠. 예를 들어 피어스 리뷰에서 다른 외부 전문가가 이거 왜 혈청 전환율이 99%죠? 라고 물으면 검사하니까 그렇게 나왔어요 라고 답변하겠죠. 그럼 질문한 사람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데이터는 설명할 게 없습니다. 혈액을 뽑아 검사하니까 그렇게 나온 건데 태클을 걸 게 없죠.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일이 적혀 있는데 창업자들 중에 예일 유니버시티 출신들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BMJ도 적혀 있는데 여기 논문 상단에 예일 옆에 BMJ도 적혀 있습니다. CSHL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CSHL 출신도 창업자입니다. 재미있게도 만들어진 지 2년밖에 안 됐습니다. 2019년 6월에 설립되었죠. 코로나가 2019년 하반기에 터졌으니까 거의 비슷한 시기에 출발했네요. 그리고 나노코박스 코로나 백신 논문이 매드아카이브에 실렸고 우리는 살펴보는 중입니다. 제목을 보면 나노백스의 논문 제목처럼 Recombinant Spike Protein이라는 용어가 보입니다. 똑같은 제조합 단백질 백신이라서 그렇습니다. 리절트부터 보면요. SAE는 한 명도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총 60명의 참가자들 중에서 말이죠. 임상 1상이라 참가자 수가 적어서 SAE가 관찰되기는 숫자가 적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임상 2상 결과도 이어서 보면요. 이번엔 참가자 수를 대폭 늘렸습니다. 60명에 8배로 늘려서 480명을 대상으로 임상 2상을 진행했는데요. 이 중에도 역시 SAE는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내리면 나노코박스의 임상 1, 2상에서 60 플러스 480은 540명이 참가했는데요. 한 명도 SAE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임상 3상을 직행할 수 있었던 거겠죠. 임상 3상은 3A상이 1000명, 3B상이 10,000명이 넘어갑니다. 임상 1, 2상에서 안정성을 확인하고 나니 확신을 가지고 참가자 수를 대폭 늘린 것이죠.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긴급한 시기에 임상 2상까지 하면서 시간을 보낼 여유는 없었던 것이죠. 여기 보면 나노코박스는 임상 2상을 생략하고 곧장 임상 3상 대규모 임상으로 넘어갔습니다. 이것도 SAE가 없었다는 데이터가 일정 부분 공헌을 했겠죠. 만약 임상 1, 2상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한 명이라도 발견되었다면 임상 시험을 진행하는데 차질이 있었을 겁니다. 왜 발생했는지 해결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대규모 임상 시험을 진행하기에는 혹시나 안정성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SAE가 없었고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렇게 진행한 임상 3A상에서 나노코박스는 SAE가 관찰된 것으로 보입니다.
1000명 중 몇 명이 발생했으니까 자문위원회에서 SA에 대해 명확히 설명할 것을 요구한 것이겠죠. 없는데 설명을 요구하진 않겠죠. 있는데 명확하지 않으니까 명확히 설명해 달라는 것이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임상 참가자 수가 아니라 실제로 나노코박스 백신을 접종한 접종자의 숫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임상 1상은 60명이 나노코박스를 접종한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임상 2상은 전체 560명에서 80명이 플라시보니까 560 빼기 80은 480명이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그러니까 60 플러스 480은 540명으로 아까 우리가 살펴본 540명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임상 1, 2상의 백신 접종자는 540명입니다. 그러면 임상 3A상은 몇 명이냐? 전체 참가자 수는 1004명입니다. 6대1로 그룹을 나눴으니까 1004명을 7로 나눠주고 다시 6을 곱해주면 약 860명이 나옵니다. 정확하지 않지만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러니까 임상 3A상의 백신 접종자는 860명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백신 접종자는 임상 1, 2상은 540명, 임상 3A상은 860명으로 약 300명 정도 차이가 납니다. 500명대에서 SAE가 한 명도 관찰되지 않았는데 2배인 500명도 아니고 그보다 작은 300명이 추가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SAE가 관찰되었다고 할 때 몇 명이 관찰될 수 있을까요? 한두 명 정도 수준일 거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500명일 때는 한 명도 없었는데 800명일 때 SA가 수십 명이 나올 수는 없겠죠. 대상자의 숫자가 늘면서 숨어있던 SA가 한두 명 관찰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문위원회가 요청하는 SA에 대한 설명은 대략적으로 한두 명이지 않을까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생각보다 적죠. 자료를 보완하는데 시간이 많이 안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 데이터는 어땠을까요? 임상 기간 동안 14건의 부작용 사례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엄청 많은 거 아닌가? 아까 한두 명일 거라 추측했는데 갑자기 많아진 것 같죠? 그런데 다시 보면 14건 중 11건은 백신과 관련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 한 건의 경우에도 아직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았고 백신 부작용이라 할 수 있는 건 아나필락시스 2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예상한 2건 정도가 발생한 겁니다. 치료 후 완전히 회복됐다고 하네요. 아까 임상 2상도 전체 부작용이 아니라 나노코박스 백신과 관련된 부작용이 없었다고 한 겁니다. 임상 1, 2상에서도 전체 부작용은 몇 명 존재했을 수도 있죠. 중요한 건 백신과 관련된 부작용이 몇 명이냐는 겁니다. 임상 1, 2상에서는 한 명도 없었고 임상 3A상에서는 확실한 건 아나필락시스 2명입니다. 그리고 자문위원회에서도 요청한 자료는 전체 부작용이 아니라 백신과 관련된 심각한 부작용 SAE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자문위원회가 요청한 심각한 부작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봤는데요. 백신과 관련된 심각한 부작용으로 임상 1, 2상에서는 한 명도 없었고 임상 3A상에서는 아나필락시스 2명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